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또 새로운 시리즈를 하나 새롭게 런칭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수업이냐면요. 바로 이 책이 보이시죠? 예, 루이스와 프로이트에 관한 이제 그 수업을 한번 비교 수업을 앞으로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고통의 문제를 이제 해설 강의를 다 끝내고 나서 정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러면 예전에 사실은 그 제 수업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루이스와 프로이트 이 책을 예전에 시작했다가 딱 제가 두 번 녹음하고 그 후로 중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찾아 들어봤는데 일단은 뭐 거기서 계속 이어서 갈까도 하다가 어차피 이제 워낙 그동안 공백이 또 컸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깔끔하게 새로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이제 루이스와 프로이트에 대한 아멘드 엠 니콜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저자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게 대학 강의에서 이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인의 강의안을 이제 책으로 발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출판사죠. 홍성사에서 아주 예전에 발간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제 기억에 아주 이렇게 막 흥미롭고 주제는 되게 흥미로운 건데 책은 좀 약간 좀 딱딱하게 쓰여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약간 그런 좀 매력적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약간 고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그래도 최대한 저도 어쨌든 좀 프로이트에 대해서 좀 이 책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교수님보다 많이 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책에 들어있는 프로이트의 내용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루이스에 대해서도 어쨌든 순전한 기독교랑 고통의 문제까지 다 봤기 때문에 에, 이제 저도 뭔가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이 책을 정리하면서도 더 여러 가지 제가 아는 부가 설명을 해볼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용기 있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너무 벌려놓은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뭐 저도 사실 요즘 이제 일이 좀 많이 바빠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근데 사실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최대한 이제 제 쉬는 시간 좀 줄여가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만큼 그 수업 업로드를 또 너무 늦춰지지는 않도록 이제 매 순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이크를 왜 이렇게 손에 들고 있냐면 최근에 또 제 그 아마 그냥 녹음으로 할 때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컴플레인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제가 주로 이제 최근에는 예전에 유튜브도 제가 음성 강의를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영상 그 자체로 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음성이 마이크를 제가 따로 구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이크를 쓰니까 잡음은 제거됐는데 전체 볼륨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어폰으로 듣는 분들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듣기엔 굉장히 크게 들리니까. 그러나 아마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냥 놔둬서 그냥 스피커로 보통 핸드폰 스피커로 듣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은 훨씬 작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마이크 위치를 여기서 여기로 입 가까이로 그래도 좀 갖다 대는 방식으로 일단은 에, 긴급 처방을 하고요. 일단 저도 그래서 건의를 좀 받아들여서 아니면 이제 좀 이런 핀 마이크 중에서도 약간 좀 더블로 되어 있는 마이크가 있고 또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는 마이크가 있다고 해서 추가로 더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제가 지금 전문 유튜버라고 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제 생계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더 고급적인 마이크를 제가 이제 또 준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한 번 더 구매하는 그 마이크를 한번 써보고 그래도 만약에 상태가 좀 비슷하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도 좀 더 양해를 구해주시고 그냥 이제 이어폰을 중심으로 그러면 들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바꾼 마이크가 괜찮으면 저 더 소리가 증폭되고 더 크고 깔끔하게 들린다면야 뭐 더 금상첨화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루이스 프로이트 얘기해서 뭐 제 수업 마이크 얘기하는 거가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편은 루이스와 프로이트에 대한 말 그대로 인물 소개입니다. 그래서 인물 소개 편을 1편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책에서 첫 단원도 주인공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트 1을 챕터 1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루이스와 프로이트, C.S. 루이스와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삶을 좀 살았는지, 그들의 어떤 이론보다는 그들의 삶을 기준으로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보통 공부할 때 그냥 그 저자들 자체의 삶이나 왜 보통 이렇게 전기 강상 있잖아요. 유명한 학자들은요. 근데 저는 근데 전기를 잘 안 읽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되게 중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오히려 또 전기를 읽다 보면 정작 그 사람의 어떤 이론을 중심으로 더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전기는 오히려 한참 나중에 보거나 이러고 보통 이론을 먼저 보는데 사실 또 문제는 그거죠. 그 저자들이 또 자기 삶에 영향을 안 받았을 리는 없거든요. 자기 삶의 여러 가지 중요 사건들이 이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 전기를 또 중시하는 분들의 또 그 의미는 또 저도 알 것 같아요. 알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상세하게 다루는 걸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말 그대로 좀 오늘은 간단하게 이 책에서도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삶을 한번 간략하게 이제 판서도 활용하고 또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 또 상세하게 제가 또 음성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주인공이라는 글자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이 왼편에는 C.S. 루이스 그리고 오른편에는 프로이트 이렇게 이제 칠판도 반으로 나눠서 계속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 수업은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의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루이스는 1898년에 태어났고요. 1898년부터 1963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한국 역사로 치면 1898년 정도면 보통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을미사변이 1895년입니다. 갑오개혁이 1894년이고요. 그러니까 갑오개혁 이후에 을미사변,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그리고 이제 고종이 무서워서 아관파천이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그게 97년쯤 될 겁니다. 독립협회도 생기지만 또 광무개혁을 했던 시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점.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대한제국이 되고 선포가 되고 독립협회가 또 활동하던 어쨌든 우리 조선도 이제는 대한제국으로 바꾸면서 오히려 입헌군주제가 될 뻔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네, 더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한국사 수업이 될 테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루이스는 그 시대, 우리나라가 그거 일제 시대 안에서 아직 완전히 합병되긴 전이지만 어쨌든 그런 위기 속에서 있을 때 루이스는 그 당시쯤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태어났습니다. 프로이트가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앞섭니다. 나이가요. 1856년, 1856년부터 1939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루이스가 태어났던 1898년은 말 그대로 19세기 말이고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 니체가 1900년에 딱 죽거든요. 그러니까 니체가 어떻게 보면 마치 니체와 루이스가 이렇게 좀 교체되는 느낌. 그래서 전혀 다르죠 물론. 니체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니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무신론자였다라면 루이스는 오히려 굉장히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루이스의 생애를 봤을 때 결국은 이제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변증가가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교체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1898년에서 루이스는 태어났고 프로이트는 1856년에 태어났음으로써 나이가 어때요? 40살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40년을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프로이트와 루이스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세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생계는 겹치지만 둘 다 어느 정도 좀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특히 프로이트가 좀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도 나중에도 보겠지만 그러니까 루이스는 젊을 때 프로이트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책을 안 읽었을 리가 없고 프로이트를 심지어 이제 본인의 책에다 어떤 이런 모델로도 활용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는 무려 40살이 많기 때문에 40살이 많기 때문에 루이스를 잘 몰랐을 가능성이 또 높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상황이 그렇다. 프로이트가 활동했던 1856년은 되려 이제 이런 시점으로 봐도 돼요. 물론 한국 역사에서는 세도 정치 마지막 기간입니다. 지금 1860년대 되면서 조만간 이제 흥선 대원군이 등장할 때니까요. 그리고 1859년쯤이 여러분 서구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이 이제 종회기원이 막 출간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윈의 종회기원이 더 중요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일단 프로이트를 이해하는 데는요. 나중에 여러분 프로이트는 앞으로 이제 오늘 수업에서 핵심은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끌고 나갈 게 루이스는 결국 유신론자고 프로이트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예요. 아이고 무신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프로이트인데 프로이트가 실제로 그래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다윈의 지도 진화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적인 흐름 속에서 실제로 이 다윈의 종의기원이 출간하던 애매한 그 시점점, 얼추 그 시점에 프로이트는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프로이트가 죽는 1939년은 언제냐면요.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죠?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할 때 프로이트는 사망을 하고요. 루이스는 이제 그 후로도 그죠? 그래도 루이스가 더 짧게 살았죠. 아까 거의 40년 더 늦게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죽는 게 40년 후에 죽는 건 아니잖아요. 죽는 날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도 거의 20 몇 년이죠. 20한 4, 5년을 그 후에 죽게 되네요. 1963년에. 참고로도 1963년은 저기 존 F 케네디가 사망한 그 날과도 겹칩니다. 심지어. 그래서 미국에서 존 F 케네디가 암살당했던 바로 그날에 루이스도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사변적인 그죠? 주변적인 얘기였고요. 자, 그리고 루이스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루이스는 기본적으로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루이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루이스의 책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이스는 신학자인가 보다. 혹은 루이스는 철학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루이스를 신학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일반 기독교 교인들 중에서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엔. 왜냐하면 루이스가 이제 순전한 기독교 같은 정도의 책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읽을 때요. 그러니까 순전한 기독교가 책이 또 가뜩이나 어려운 데다가 결국은 나름대로 신을 변론하는 거니까 일종의 이걸 변신론이라고 해요. 신을 변론한다고 해서 그런 어떤 기독교의 어떤 변증서를 대표적인 어떤 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학자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루이스의 나중에 책들 중에서도 루이스도 책에서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요.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왜? 전문 신학자들은 따로 있거든요. 루이스의 직업은 신학 출신이 아니에요. 문학 비평가고 여기 영문학을 가르쳤고 문학 비평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뭐 물론 그 루이스가 철학을 가르쳤다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철학 수업을 진행했던 것도 같은데 그럼에도 또 전문 철학은 또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철학계에서는 루이스를 또 그렇게 인정하진 또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을 하나 루이스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루이스를 어느 정도는 좀 전문 철학자의 어떤 반열에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일종의 어떤 이제 지지해주는 책이었는데 또 루이스는 어쨌든 분명히 철학계 전문계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않고요. 또 신학계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아마 그러니까 전문 신학자분들은 별로 C.S. 루이스에 관심이 없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 대중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신을 더 알고 싶어지고 근데 신을 알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교회 교의학 아니면 조직 신학론 이런 거 보는 평신도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무슨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이제 일반 기독교 신앙 서적을 읽다 보니까 결국은 C.S. 루이스와 같은 이제 일반 이제 기독교 변증서를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책 자체의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당연히 전문 신학자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루이스는 오히려 영문학자에 가깝고 혹은 문학 비평가에 가깝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특히나 루이스가 이제 고대 어떤 신화나 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앞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 하면은 그러니까 루이스의 그러니까 본업은 사실상 그게 뭐예요? 종교적 세계관을 막 옹호하고 뭐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도 그거예요. 루이스의 생애 전반기 한 30년은 오히려 프로이트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이스도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종교를 굉장히 좀 우습게 알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루이스는 이제 전적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루이스는 결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다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루이스가 나중에 루이스 책 중에 루이스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본인이 쓴 책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본인도 막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막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엄청난 흐름. 어떤 그런 영적 체험 같은 걸 좀 하거든요. 그래서 루이스는 결국은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회심한 이후에 이제 본인의 그러면 이제 그 지혜와 지식을 이제 활용해서 이제 기독교 변증에 이제 본인이 이제 봉사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 루이스는 결국은 본인의 전공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 종교적 세계관을 이제 대변하는 사람이 된 거고, 특히 물론 기독교적.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과학적 세계관을 정반대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과학적 세계관. 그렇죠? 그래서 보통 루이스가 또 여러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루이스 같은 경우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거꾸로 했죠. 루이스의 영향이 물론 커요. 루이스의 영향이 물론 크고요. 루이스의 영향이 지금 나온 김에 루이스 얘기로 가자면,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특히 좀 대중적으로 유명해진대요. 세계 2차 대전의 시점에 여러분 그 영국도 어때요? 그 히틀러의 포격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버틴 게 영국이잖아요. 대륙까지 다 나치의 휘하에 다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어떤 폭격의 상황 속에서 아마 루이스가 이제 그 영국의 BBC 방송 있죠. 영국의 BBC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해서 여러 강연이나 방송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런 전쟁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루이스는 꽤 대중적으로도 영국에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당연히 옆에 있는 그 프로이트 보죠. 반대로 봐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프로이트는 역시 프로이트도 전문 철학자 아닙니다. 프로이트도 전문 철학자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철학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되거든요. 어쨌든 프로이트도 오히려 정신의학을 전공한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의대생에 더 가깝죠. 그래서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 과학을 표방했단 말이에요. 과학을 굉장히 중시했기 때문에 루이스는 과학계에서도 상당히 인정받는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삶에서 자아, 억압, 투사, 컴플렉스, 신경증, 저항 이런 단어들 평소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다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의 영향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뭐 프로이트를 알든 모르든 프로이트가 어떻게 보면은 발견해냈던 그 무의식 있죠. 무의식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다 인정하고 살고 있잖아요. 바로 그게 프로이트의 가장 큰 영향력이죠. 예. 여러분 기독교에서도요. 심지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학생 때든 청년 때든 뭐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가잖아요. 그러면 막 그 한때 유행했었어요. 내적 치유라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어떤 이런 수련회나 그런 거 안에서도 굉장히 꼭 성경적인 어떤 방식으로만 이게 끌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기독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안에 지금 제가 돌이켜 보건데 그때 특히 프로이트의 이 무의식 개념이 이 기독교의 어떤 이런 어떤 그 치유 안에 치유 기법 안에 들어와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억압된 무의식이 무엇인지, 억압된 기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실제로 교회에서도 꽤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다뤘던 적들이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프로이트는 본인의 어떤 이 이론을 개진하면서 철저하게 신을 부인했고 철저하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루이스는 철저하게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것을 미퉁으로 삼는 거예요. 토대로 삼아서. 보통 여러분 이런 흐름이요. 17세기에는 여러분 천문학이 어떤 과학의 대표적인 천문학이죠. 천문학이 대강 대표적 학문이었다면 이제 18세기가 특히 이제 뉴턴의 물리학이었고 19세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윈의 종의 기원,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20세기가 바로 이제 프로이트의 세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무의식. 물론 여러분 이거는 오늘 그 루이스와의 대비점에서의 프로이트의 어떤 흐름 연결이라고 보서 개보라고 볼 수 있죠. 프로이트가 추구한 게 철저한 과학과 무신론이니까. 근데 이제 좀 아이러니하다 할까요? 정작 여러분 제가 보기엔 또 그렇다고 철저한 또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땐 프로이트를 또 인정 안 하는 흐름도 많아요. 과학계에서도.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발견한 게 뭐예요?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개념 자체가 보통 여러분 과학은 자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의식이 대상화할 수 있는 우리 눈앞에 딱 저렇게 펼쳐져 보이는 이 대상을 분석하는 거니까 법칙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의식할 수 없는 의식이잖아요. 무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무리하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에서는 굉장히 좀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자기의 세계관 자체는 분명히 과학적이었기 때문에 그 과학적인 틀을 어떻게든 본인의 연구 과정에 집어넣으려고 매우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 말년의 프로이트도,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아시겠지만 초자와 이드 사이 어떤 자아, 그죠? 그러니까 초자아 그리고 자아와 이드, 아니면 뭐 다른 표현으로는 이드와 에고와 슈퍼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층위를 이렇게 딱딱딱 나눠요. 마치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얼개를 잡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이트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루이스로 좀 왔다 갔다 해볼까요? 그럼 루이스로 돌아와 보면, 루이스는 어쨌든 여러분 그 루이스나 프로이트나 진짜 똑똑했어요. 어쨌든 어릴 적부터 뭐 공부 쪽에서는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루이스는 옥스포드로 진학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케임브리지대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주로 옥스포드에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스는 결국은 뭐랄까요?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명성을 쌓아갔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나이 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루이스가 20대 때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는 벌써 70대로 접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령 차이만큼 프로이트는 이미 벌써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했다라면 루이스는 이제 막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프로이트가 루이스를 몰랐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거. 하지만 루이스는 프로이트를 굉장히 잘 알았고, 그리고 그 프로이트의 세계관을 초반에는 오히려 따랐다가 젊었을 때 오히려 프로이트의 무신론이 루이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회심하고 나서, 루이스가 회심하고 나서는 이제 프로이트와의 일종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루이스 입장에서요. 프로이트는 제대로 인식 못했다 하더라도 분명 루이스는 프로이트를 인식하면서 프로이트식의 어떤 그 무의식적 개념 안에 있는 무신론적 사고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또 밝히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이트 쪽 진영을 아까 무신론이라고 했잖아요. 무신론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막스의 유물론 하듯이 실제로 프로이트도 유물론을 본인이 표방을 했고요. 오직 물질만 있다. 그리고 불가지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회의론적인 측면이 있어요. 불가지론과 회의론. 그죠?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과학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것이 회의적이다 이런 뜻에 가깝다기보다는 여기 유신론에 대한 신을 통한 어떤 확고한 어떤 진리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회의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루이스는 역으로 기독교야말로 오히려 둘 중에 하나다. 참와 거짓이다.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루이스는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이 선택지를 줍니다. 선택지 열어두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의 어떤 복음이 이렇게 딱 다 알고는 있잖아요. 이렇게 선포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정말로 진리이거나, 기독교의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 내용들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들. 이건 진짜 진리거나 아니면 진짜 미치광이거나 미치광의 메시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는 키에르케고르의 영향도 혹시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키에르케고르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쨌든 실존적인 또 선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는 결국은 물론 여러분 이제 결국은 진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이거나 완전 미치광이 메시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물론 루이스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론을 펼쳐갔다라면,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신이라는 건 뭐냐? 신은 우리 인간의 삶의 고난이 있잖아요. 삶의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어때요? 벗어나고 싶죠. 인간은 삶의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고난으로부터 그래서 벗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무서울 때 누굴 찾아요? 엄마 아빠를 찾잖아요. 어린애들이 무서울 때 엄마 아빠를 본능적으로 찾는 것처럼 우리가 커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커서도 결국은 어른이 돼서도 그런 부모의 어떤 존재를 찾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여러분 다 큰 어른이 그런 엄마 아빠를 찾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영이라는 거예요. 삶의 고난으로부터 부모의 보호를 원하는, 결국은 유아적 소망의 어린아이죠. 유아적 소망의 투사다. 뭐가요? 신이라는 게. 신이라는 존재는 결국은 실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나약함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혼자서 홀로 독립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마치 어떤 니체의 어떤 내용처럼. 근데
프로이트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기독교를 믿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다? 너무 나약하다라는 거예요. 삶의 고난을 홀로 이겨낼 자신이 없으니까 부모의 보호를 원하는 마치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그 마음을 투사한 대상이 결국은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이트가 생각하는 진리는요 냉혹하고요 위로해주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 뭐예요? 거짓 희망이고 비현실적 기대만 인간들에게 심어 놓은 것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야말로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말하는 진리는 거짓 희망과 비현실적인 이런 종교적 기대에서 자유를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는 인생 전반기는 무신론이었고, 그죠? 어렸을 때 보면은 조부가 설교하는 어떤 그 예배에서부터 이미 불편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물론 어릴 적에 좋은 어떤 기억은 뭐 일종의 나중에 이제 루이스가 말하는 어떤 신학적인 그 사유에서 되게 중요한 거지만 갈망에 대한 거, 어떤 영원성에 대한 그 갈망에 대한 마음을 어릴 적에 어떤 그 자연 안에서 느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갈망을 배우고 그 갈망에서 기쁨을 인식했다. 인간의 어떤 영원한 갈망이 있는데 그 영원한 갈망 안에서 우리는 어쨌든 그 순간순간이죠. 중간중간 어떤 묘한 기쁨에 대한 것. 그러니까 루이스는 그래서 이 기쁨을 루이스 책에서 여러분 기쁨이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과 쾌락이라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루이스가 말하는 행복과 쾌락은 우리가 말 그대로 뭐 치킨 먹었을 때 행복하죠. 더웠을 때 콜라 마시면 행복하죠. 그런 거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근원적인 어떤 그것을 표현할 때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행복과 쾌락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그 갈망이 채워지는 어떤 그런 단계들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루이스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루이스의 그 삶 자체는 어렸을 적이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9살 때 루이스가 그렇게 좋아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루이스는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일찍 여였고 어머니 상실에 대한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 속에서 어떤 우울증과 염세주의를 겪게 된 것 같다라는 여기서 이제 분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 루이스도 당연히 여기가 다 기독교를 믿었을 테니까 자 어머니가 아파요. 병에 걸렸죠. 그럼 당연히 신에게 기도하겠죠. 근데 결과적이잖아요. 신에게 기도했는데 어머니 결국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도의 헛됨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원래 이런 큰 충격 속에서 여러분 실제로 본인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전에 이제 저랑 이제 친했던 어떤 형님도 같은 교회 다니는 형님이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운전하는 차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본인이 운전하는 차에서 사고가 났는데 정작 이제 운전했던 그 형님은 정작 건강한데 같이 탔던 어머니와 동생이 결국은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됐을 때 그것도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어쨌든 왜 나는 남고 왜 운전했던 나는 남아 있고 같이 탔던 내 동생과 어머니는 데려가셨을까?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신의 섭리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사실 너무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형님도 결국은 그 당시에는 이제 분명히 종교를 떠났었거든요. 제 기억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소식을 못 듣고 있어서. 근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 뭐 제가 막 그래도 안 됩니다. 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사자, 가족을 잃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의 뜻을, 신이 나에게 주는 이 시련과 고통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가 힘들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를 저랑 같이 살펴봤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루이스도요. 이 고통의 문제 쓴 거는 본인이 진짜 고통스럽게 그 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건 나중에 본인이 사랑하는 여인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루이스가 헤아려본 슬픔이라는 책을 쓰면서 본인이 고통의 문제를 썼을 때 본인의 그런 어떤 태도랄까? 그 냉정한 태도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이렇게 회고하는 게 있거든요. 현실의 고통에서는 훨씬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니까요.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루이스는 어릴 적에 어머니의 상실이 있었다. 그리고 하필이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기숙생활을 하게 돼요. 기숙학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기숙학교 생활이 다 이상한 곳에 들어가는 바람에 좀 엉망이었고 안 좋은 영향을 받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그리고 기숙학교 생활을 실패하면서 이제 개인 교사를 얻게 돼요. 이게 좀 상상이 안 가요. 우리는 이렇게 제도권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방법이 주다 보니까 이런 학교 교육을 그냥 포기하고 정말 좋은 개인 교사죠. 또 유명한 개인 교사를 부모님이 어쨌든 붙여준 거죠. 그래서 그 개인 교사가 근데 워낙 유명한 분인가 봐요. 여기서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루이스에게 매우 어쨌든 그 지금 우리가 C.S. 루이스 책을 읽을 때 느껴지는 그 엄청난 논리 있죠. 그 명징함 이런 것들이 아마 이분한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무신론자였지만 커크 패트릭이라는 분에게 좀 자유로운 공부와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데다가 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제가 루이스와 잭이라는 어떤 그 역시 루이스에 관련한 어떤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루이스의 공부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잠깐 기억이 나요, 얼핏. 근데 그때 정말 그걸 공부 방법론 보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진짜 논리적으로 뛰어나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은 나거든요. 공부하기 힘들었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루이스가 분명히 이 좋은 스승 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이스의 멋진 논리가 탄생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루이스도 그래서 이때까지는 프로이트랑 다를 바 없다고 했잖아요. 종교는 인간의 발명품이고 지식이 있으면 현혹되지 않을 거다. 이게 딱 프로이트 입장이거든 사실은요. 프로이트도 인간이 아까 뭐예요? 나약해가지고 신을 찾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약해서 신을 찾는 것 그럼 결국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는 과학적 지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식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깨우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고 무지하니까 종교를 믿는 거다라는 식으로 봤던 게 젊었을 때의 루이스 그리고 막연히 프로이트의 전체의 삶이죠. 자 그러나 이제 루이스가 언제 변합니까? 이제 19세에 전쟁을 참전해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19세 때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아마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루이스가 이제 전쟁에 이제 장교로 참여하게 되고요. 그때 굉장히 또 루이스가 멋있는 게 본인의 그 동기가 있었어요.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동기랑 약속을 했었대요.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누가 사망하게 되면 결국은 그 가족을 책임져 주자. 이런 얘기를 약속을 했대요.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19세잖아요. 그러니까 10대 때 두 친구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이 루이스의 친구가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되고요. 전쟁에서요. 그래서 루이스가 정말로 전쟁 후에 그 가족들을 찾아가서 결국은요. 그 가족들의 말 그대로 그 친구의 어머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자식이나 동생이 있었겠죠. 거기에 있어서 루이스가 평생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루이스 자체가 또 악덕한 인간 이 자체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았지만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악한 인간, 뭐 비윤리적인 인간 이게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 자체는 충분히 어떤 소신이 있고 또 신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9년에 그래서 이제 세계 1차 대전 끝날 때죠. 이제 그때 이제 옥스포드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잠시 또 루이스를 봤으니 프로이트 쪽을 볼게요. 자, 프로이트는 지금 아까 루이스는 어머니를 일찍 여였다고 했잖아. 좋아하는 어머니를 일찍 여였고 루이스의 그 아버지는 약간 좀 루이스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프로이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이트의 아버지도 매우 엄격해요. 그래서 프로이트도 엄격한 아버지. 그리고 이게 나이 차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 글자가 막 틀리네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프로이트는 자랐는데 실제로 여러분 프로이트의 어머니가 실제로 이제 프로이트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이래요. 그러니까 세 번째 부인이니까 얼마나 나이 차가 많겠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아버지의 첫째 부인의 아들 있죠. 첫째 부인의 큰 아들이 프로이트의 어머니보다 또 나이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어때요? 지금 가족 계보가 막 꼬여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렸을 거고 아버지 나이에 비하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청 엄격했고 근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랑은 또 정작 못 받았다. 어머니의 사랑은 오히려 이제 주로 동생에게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로이트가 주로 사랑을 하고 따랐던 것은 유모라고 하더라고요. 유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근데 또 문제는 유모가 나중에 이제 도둑으로 몰려서 해고당하거든요. 그때 또 이제 분노와 실망이 되게 컸다고 하고요. 아마도 그럼 당연히 그때의 분노는 유모를 해고한 오히려 또 그러면 또 그 아버지에게 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유모 자체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대요. 끝까지 해명하지 않고 결국은 떠나버렸으니까 자기를 떠난 그 유모를 어쨌든 또 실망스럽게 봤겠죠.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리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납득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루이스란다. 프로이트는 종교라는 건 보편적인 강박신경증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루이스 집안 자체가 여러분 유대교예요. 유대인 출신이고, 그러니까 유대교로서 어쨌든 유대의 종교 형식을 되게 엄격하게도 따랐던 것 같은데 프로이트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었던 거죠. 예, 자, 본인이 아버지를 싫어한 것처럼 프로이트는 신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투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프로이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싫은 아버지가 결국은 행한 어떤 이런 종교적인 어떤 행사에 대해서도 같이 부정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사실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통 유대 교육을 받긴 받았지만 저항성이 있었다라는 거. 후에 나중에 이제 브렌타노에게 수학하면서 결국 유물론과 유실론 사이 안에서 갈등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은 되게 유물론적인 성향도 있었지만 이 나중에 브렌타노라는 스승이 굉장히 이제 한때 그 성직자였나요? 신학자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브렌타노는 유신론자의 그 스승이었기 때문에 되게 설득을 많이 당했다고는 합니다. 그만큼 존경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프로이트랑 루이스 계속 헷갈립니다. 프로이트는 포이어바흐의 영향을 받아요. 포이어바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 한때 칼 마르크스가 실제로 포이어바흐의 어떤 대한 태제 이런 책을 써가지고 가장 전형적인 유물론자거든요. 포이어바흐는요. 그래서 전형적 유물론자인 이 포이어바흐에 대한 것을 프로이트는 오히려 긍정하는 거예요. 칼 막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물론이어도 포이어바흐의 유물론과 나의 유물론은 다르다라고 해서 오히려 칼 막스는 자신만의 어떤 유물론적 사고를 좀 발전시킨다라면 포이어바흐는 정말 전형적인 기계론적 유물론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의 몸 자체가 사실상 인간은 단백질에 불과하다,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진짜로 오직 물질에 대한 찬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포이어바흐가 그러니까 종교성도 인정했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종교라는 것 자체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만 인정하는 포이어바흐 입장에서는 종교는 결국 뭐다? 인간의 필요. 아까 프로이트의 생각의 그 근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의 필요를 투사한 거다 바깥으로. 그죠? 또 헤겔식으로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헤겔은 절대 정신을 스스로 외화시켜서 어떤 물질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포이어바흐는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물질이잖아요. 이 생애 전체가.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물질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투사해서 외화시켜서 결국은 신이라는 허상된 존재를 만들었다. 네, 지금 잠시 수업을 한번 끊었다가 지금 이제 이어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중간에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건물 관리자분께서 느닷없이 중간에 이제 들어오시는 바람에 수업이 멈췄습니다. 여하튼 지금 제가 포이어바흐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은 철저한 기계론적 유물론자고 당연히 유신론을 무시했죠. 신이라는 것 그리고 정신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 다 어때요? 무형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물질만을 중시하고 있는 포이어바흐 입장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라는 거야말로 인간의 나약함을 투사한 거다. 바깥으로 투사한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그런 두려움을 바깥으로 투사해서 말 그대로 형체가 없는 건데 실제하지 않는 건데 실제하는 것처럼 거짓된 걸 만든 거란 거죠. 그걸 나중에 이제 프로이트는 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종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병처럼. 그러니까 포이어바흐가 보기엔 종교란 그런 거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바깥으로 투사함으로써 만든 거다. 마음 깊은 소망의 어떤 충족으로서 종교와 신이 나온 거지 실제로 종교와 신은 그래서 허구고 가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이어바흐의 어떤 유물론적 사고야말로 기본적인 어떤 루이스의 무신론적인 그 사유의 기본 바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이트에게 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 있어요. 포이어바흐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제가 지금 썼던 이거 어디 갔어? 예. 자, 포이어바흐에 대한 영향이 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프로이트에게 컴플렉스가 돼요. 어떻게 보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프로이트가 나중에 이제 한참 본인도 빨리 교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임용이 돼야 인정받고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교수 임용 자체도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능력은 충분한데
이 유대인이라는 인종 차별에 의해서 프로이트는 거의 교수가 되기까지도 막 17년인가 뭐 기다렸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본인이 이 신분에 대한 어쨌든 컴플렉스가 있었겠죠. 원망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유대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거잖아요. 유대교 자체가 선민의식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여 불렀다라는 선민의식적인 굉장히 종교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오히려 프로이트가 오히려 받아들이게 되는 성향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반유대주의의 희생자지만 거기서 본인 스스로가 삶에 대해서 뒤처지고 이런 어떤 승진 누락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결국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받은 그 차별 속에서 종교를 적으로 둔 게 아닐까, 이런 예측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영향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프로이트를 얘기하는데 루이스란 말이 자꾸 입에 붙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프로이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포이어바흐의 기계론적 유물론의 영향,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대인이라는 어떤 본인의 신분에 대한 영향, 그렇죠? 세 번째는 자기 아버지에 대한 죽음이 또 의외로 컸던 것 같아요. 예. 마치 여러분 그 모차르트도 원래 또 아버지의 죽음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었는데 프로이트도 되게 공포의 아버지였잖아요. 무서운 아버지고 엄격한 아버지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집에서는 그렇게 권위적인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모습을 또 현실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무기력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그런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프로이트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실망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실패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강했던 거죠. 자, 그래서 궁극적 권위에 대한 저항이, 아버지가 그 집안의 궁극적 권위였잖아요. 근데 그 궁극적 권위에 대한 이 저항성이 결국은 프로이트의 핵심 이론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 이론에 영향을 준 것,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하면 가장 처음에 제일 중시해서 배우는 게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제가 이미 했던 수업들 안에서도 벌써 이런 얘기 꽤 많이 했지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결국은 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와의 이런 삼각형의 관계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 나가 꼭 아들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 성이 반대인 거죠. 반대 성의 부모에게는 적극적인 관계, 적극적 관심이 있고, 예를 들어 내가 남자다. 남자면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적극적 관계를 욕망하는데 정작 나와 같은 성의 부모에게는 그 적대적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를 사랑하는 만큼 여기는 적대적 관계가 된다. 그럼 딸일 경우에도 똑같아요. 딸은 오히려 그러면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만큼 어머니가 오히려 어떤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루이스도 자꾸 루이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혀가 자꾸 꼬여서. 프로이트는 어쨌든 그 정신의학자잖아요. 임상적으로 어쨌든 그런 상담 속에서 실제로 많이 발견했고 또 자기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환자들의 어떤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근원이 뭘까라는 거죠. 왜 특히 그 동성 부모에 대해서 관계가 안 좋고 그죠? 이성 부모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아련함과 애착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프로이트의 가장 중추적인 어떤 이론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프로이트 비판할 때 정작 근데 프로이트가 상담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일반적인 어떤 부분보다는 주로 정상생활 하시는 분들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주로 대상이었다는 점과, 또 하나는 프로이트 자체의 가족이 과연 보편화할 수 있는 가족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프로이트의 아버지가 어때요? 결혼을 3번이나 했고 프로이트의 어머니는 프로이트의 그 첫 번째 아내분의 아들보다도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참 어리고 젊은 엄마와의 어떤 본인과의 관계, 그리고 한참 나이 든 권위적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과연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가족 관계로 확장할 만큼 보편적인가라고 봤을 때 당연히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당연히 본인의 개인 경험만으로 해서 보편화하지는 물론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이 책에서 이제 그런 한계점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알겠죠? 그리고 또한 이런 거 있잖아요. 프로이트의 이론을 정확히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최소한 어릴 적 부모와 어린 아이와의 관계가 결국은 커서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좀 상식선으로도 우리는 받아들이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인정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다 커서 어떻게 보면 이 부모와의 어떤 이런 애증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돌이켜 보면 대부분이 어릴 적에 충격이 더 크거든요. 다 커서 오히려 새로운 충격을 받았다기보다 어릴 적에 오히려 관철된 부모와의 어떤 이 관계와 상처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인정을 하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론은요, 완전하게 동의하기도 힘들지만 완전하게 거부하기도 힘든, 그게 또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그 칼 포퍼 같은 사람은 그거야말로 사이비 과학이다, 그건 과학이 아니야라고 당연히 거두절미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긴 했었지만요. 여하튼 그래도 프로이트는 그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합시다. 수업도 중간에 한번 끊겼기 때문에 제가 이제 편집을 어떻게 또 잘 이어 붙일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루이스와 프로이트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간략하게 한다고 해놓고 40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자, 공통점 보죠. 첫 번째는 공통점 1, 굉장히 지적 재능이 있었다. 두 사람 다 여러분 천재급이에요. 분명히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상실의 고통이 있었다. 알겠죠? 상실. 아까 루이스 같은 경우에 어머니에 대한 상실이 굉장히 본인의 어렸을 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역시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는 애초에 계셨는데도 사실 부재한 것과 다를 바 없을 정도 사랑받지 못했고,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본인의 애증의 관계인 아버지, 그 아버지의 죽음이 오히려 되게 큰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실의 고통을 둘 다 살면서 겪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가 둘 다 좋지 않았다라는 거. 루이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편이 아니었고, 프로이트도 그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두 사람의 나중에 어떤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지 우리는 또 고민하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두 사람 모두가, 루이스도 프로이트도, 일단 루이스는 물론 이제 전반기죠. 루이스의 전반기와 프로이트의 전생에는 무신론으로 통일이 돼요. 둘 다 그래서 강력한 무신론자였다는 것은 확실하고, 다만 루이스는 나중에 이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완전히 전적 회심을 함으로써 전혀 다른 이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루이스는 다시 신앙을 갖게 되고, 프로이트는 오히려 무신론을 유지하게 되고, 그죠? 그럼 과연 대체 이 두 사람의 이런 선택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혹은 아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과, 혹은 또 그 안에 그 공통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이론의 결정적 차이점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히 주제별로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잠깐 보시면, 자, 1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편에서는 이제 주인공 오늘 한번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창조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양심에 대한 것, 위대한 변화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의 견해의 차이를 다룰 거고요. 2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서 행복, 그리고 성, 섹스에 대한 거죠. 행복과 성, 그러니까 쾌락에 대한 거, 사랑, 그리고 고통,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총 9가지의 주제로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끝났어요. 주인공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생애에 대해서 다뤄봤다면, 나머지 이제 8개의 본격적인 주제를 가르고 우리는 앞으로 8편의 강의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차저차 이렇게 첫 번째 수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도 이 수업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마이크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